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차 시 수업이 있는 날이죠. 그쵸? 4차 시 수업을 오늘 시작을 하기 전에 저번에 1, 2, 3차 시 때 했던 과제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PPT로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1차식 과제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학적 지식과 상식에 대해서 각각 예시 한 가지를 들어보자라고 그랬어요. 자,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 거를 간단하게 되짚어 보자면, 먼저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거가 분명하다. 다른 얘기로 하자면, 다른 말로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상식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지식과 무엇이 다르다고 했느냐? 주관이라는 것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또는 내가 경험한 것,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입장과 가치관 같은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근거 같은 것이 과학적이었던 과학적 지식과 다르게 상식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결하신 줄로 알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무줄을 느리면 탄성에 의해 되돌아온다. 자, 요거는 과학적 지식이죠. 그쵸? 예, 요거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두 번째,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자, 요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죠. 이거는 상식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세 번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요것도 역시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모기에 잘 물린다라는 말은 뭐겠? 자,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맞죠? O형인 사람이면은 모두 모기에 잘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상식이라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면 안 좋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찌어찌 하면은 재수가 없다. 뭐 이런 류의 사실 상식이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되려고 하면 빨간색으로 썼을 때 어떻게 안 좋은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과학적 지식이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빨간색으로 쓰면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가 1차식 과제물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두 번째. 2차식 과제물은요, 1차시하고 그 다음에 3차시 과제물들에 비해서 좀 정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답을 써놨어요. 자, 먼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나오는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의 지능을 측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잖아요. 그쵸? 목적과 부합한 실험이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훼손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두 번째, 같은 검사를 몇 번? 1회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검사 일주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했잖아요. 즉, 반복을 했더니 점수가 똑같이 나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즉, 결과가 어쨌다? 동일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즉, 반복된 검사를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아하, 이 검사나 실험이나 도구가 같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신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식 과제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는 제가 잘못 들었죠. 그죠? 이건 부가 아니라 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자, 이게 독립변인이고 이게 종속변인이라고 할게요. 독립변인의 양적으로 플러스가 될 때 종속변인 역시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정의 관계, 부의 관계는
역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의 관계.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나와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 관계, 부의 관계의 그 차이점이었다. 자, 요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변인 두 가지를 찾아보라고 그랬었죠. 그죠? 여기서 변인 두 가지가 뭡니까? 먼저 첫 번째가 나라 예산이고 두 번째는 국방부 예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라 예산, 앞에 나와 있는 이 나라 예산은 원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독립변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방부 예산은 이 원인에 대해서 많아질수록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종속변인이 되겠죠. 그쵸? 네, 요렇게 찾아봤고. 자, 먼저 독립변인, 종속변인인데 많아질수록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양적으로 플러스 관계니까 일단 요 가설은 먼저 정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자, 상관관계는 이 변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란 말이죠.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과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나라 예산이 많아지면 국방부 예산이 반드시 높아지나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두 변인이 서로 인과관계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3차시 과제로 어느 정도 답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3차시 과제물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시를 들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또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볼게요. 자,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자, 플러스의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게임량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죠? 게임량은 마이너스로 갈 때 성적은 플러스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부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저렴된 확률도 역시 높아진다. 역시 플러스니까 정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줄어든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의 관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진 않으셨죠?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 4차시 끝나고 과제, 5차시 끝나고 과제, 6차시 끝나고 과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고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과제물에 임해 주시면 제가 감사드릴 것 같고, 여러분들 분명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4차시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1, 2, 3차시 수업 때는 여러분들께서 교과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교과서 PDF를 제가 제공해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다수 교과서를 확보를 하셨고 아직 안 받아가신 학생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따로 PDF를 제공하지 않고 몇 쪽을 보세요, 몇 쪽이 몇 번째 줄임이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방법대로 갈게요. 또한 제가 예전에는 일일이 다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내용은 좀 얘기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제가 PPT 하고 이제 필기가 많아질 경우에는 제가 따로 그림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는 방향으로 조금 요점 정리 위주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우리 이 과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강의하려는 방향은 역사와 많이 연관이 지어질 거예요. 역사와 그 다음에 일부 철학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을 거니까 이 부분 참조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과서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발달은 23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23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과학혁명이에요. 과학혁명은 16, 17세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학혁명이 위치하는 그러니까 역사적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우리가 먼저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두고 르네상스 앞과 르네상스 뒤를 볼게요. 르네상스를 의해서
우리의 그런 지식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돼요. 예. 먼저 르네상스를 왜 중심으로 두냐면 르네상스 이전에 있었던 큰 사건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 십자군 전쟁이고 르네상스가 진행되고 나서 우리가 과학혁명이 나타나는데요. 자, 먼저 이 르네상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사실상 이 인류의 과학이 중세과학에서 근대과학으로 넘어온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르네상스 이전 시기는 어떤 과학이냐? 바로 중세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세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세과학과 근대과학이 어떻게 바뀌어 갔느냐를 우리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과학혁명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르네상스 시기를 먼저 보시면 돼요. 르네상스 시기에 이슬람의 과학이 들어와요. 즉,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중동, 그러니까, 이슬람 시기, 이게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중동 지역으로, 이제 숫자가 들어오죠. 0이라는 개념의 숫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상업 위주의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또는 여러 나라에서 발견한 그런 과학적 원리를 다량으로 수입을 하여서 이것을 이슬람에서 정리를 많이 해요. 그러한 지식들이 유럽으로 많이 건너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하는데 어디로 수입하느냐? 유럽으로 수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만들어진 그런 과학 서적이나 그런 것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에 들어오게 된 새로운 지식이 인쇄술에 의해서 널리 전파하게 돼요. 그럼 이 널리 전파하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발견한 지식 또는 내가 알아낸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내 지식을 공유를 하고 상대방이 가진 지식을 내가 또 영향을 받아서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인쇄술이 필사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 중세 시대에는.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활판 인쇄술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이론서 같은 거를 쉽게 인쇄를 해서 이거를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쇄술로 인해서 과학 지식이나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지식 같은 것들을 공유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쇄술의 발달은 과학혁명으로도 이어지지만 종교혁명으로도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챙겨봐 주시고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근대적 연구 방법론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륙의 합리론과 그 다음에 영국의 경험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합리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 확장하는 방법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죠? 귀납법 말고 뭐죠? 연역법이죠. 그쵸? 연역적인 방법이나 또는 경험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귀납이죠. 그죠? 요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 방법론의 그런 방법적인 측면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학혁명과 그 다음에 과학혁명 이전에서 중요하게 두었던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자, 중세과학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것, 무엇이 중심이냐? 바로 종교가 중심이었고요. 자, 종교가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신 중심의 과학 지식이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믿고 있었던 대표적인 학설이 뭐냐면 천동설이에요. 그래서 천동설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과학혁명 때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그 다음에 갈릴레이로 오면서 이 천동설이 잘못됐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지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태양의 중심으로 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의 그 우주 이론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중심, 신 중심의 중세 과학이 근대 과학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에서는 태양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감각 또는 인간의 이성 중심의 그런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동설로 전환되면서 태양 중심과 인간 중심의 그러한 이제 우주 이론 또는 그러한 과학 같은 것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뉴턴 때에 와서 이 과학혁명이 완성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23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코페르니쿠스는부터 우주관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까지가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을 했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 너의 예전에 신중심이었고 종교중심이었던 천동설에 비하면은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이야. 왜냐? 지구 중심으로 돌던 것이 아니라 내가 관측해보니까 지동설이 맞는 거야 하면서 지동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케플러한테 영향을 받아서 케플러는 가만 보니까 지구와 그리고 그 지구의 다른 행성들이 태양의 중심으로 타원의 형태로 궤도를 잡으며 그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타원 궤도설이라고 그래요. 타원의 형태로 궤도를 잡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 타원 궤도설을 통해서 지동설을 입증을 해요.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이라든지 또는 낙하 실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지구는 확실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존재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하면서 확립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러한 과학혁명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케플러는부터 지동설을 확립하였다까지 갈릴레이 앞에까지 그것은 케플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갈릴레이는 제시하였다까지가 갈릴레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플러에 대한 내용은 타원궤도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낙하 실험을 했다. 네, 요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뉴턴을 따로 뺐느냐? 자, 뉴턴은요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계론적 우주관이라는 건데, 이 기계론적 우주관이라는 것이 확립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과학은 중세 과학을 완전히 탈피하여 근대 과학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면서 이 현상을 설명하며 관점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현상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존의 과학은 신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신의 원리, 신의 섭리라고 할게요. 신의 섭리에 의해서 현상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필연적이라는 것이 없었어. 모든 게 우연이고 우연이 많고 그 다음에 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신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좀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뉴턴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세계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연보다는 원리와 법칙에 의한 필연의 세계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계론적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우주관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보자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 책에 없어요. 모든 자연 법칙을 필연적 인과율로 본다. 자, 여러분 인과율이 뭐예요? 자, 원인이죠. 과가 결과죠. 모든 자연 법칙을
반드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기계론적 우주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일어났다 라고 보는 관점을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연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또는 다른 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도 그러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기존과는 달리 크게 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 이 칸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칸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철학자죠. 예, 철학자고 이 철학자인과 동시에 사실 이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철학자는 수학적인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는지 철학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건 이 칸트라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인식론을 이제 집대성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가 자신의 인식론을 전파하면서, 내가 주장하는 인식론은 기존의 인식론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인식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의 인식론적 관점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천동설이었던 기존의 학설을 뒤집고 새로운 지동설이라는 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처럼,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이 학설을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중심이었던 그 관점이 태양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도 인식론의 그런 코페르니쿠스만큼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객관적 대상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인식했던 기존의 인식론이 이제는 이 대상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진다라는 그런 주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볼게요. 객관적 대상에 근거하여 대상에 대한 주관적 구성. 자, 요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 대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적 구성에 의하여 가능하다. 자, 객관적 대상에 근거한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컵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컵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컵을 미안해요.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 컵을 본단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상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모양은 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게 기존의 인식론이에요. 그런데 칸트의 인식론은 무엇이냐면 얘가 어떻게 생기건 상관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물건을 봤을 때 우리 눈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이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대상 중심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요거예요. 그래서 대상 중심이었던 기존의 인식론을 뒤집어서 우리가 보는 주관적인 그런 구성에 의한 인식론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중심에서 인간의 주관적
인식 중심으로 전환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의 모습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기존의 인식론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대로 대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칸트의 인식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면은 이 부분만 다시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대상이 이렇게 생긴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나 또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 대상이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관적 인식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또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페이지 24쪽에 대해서 볼게요. 페이지 24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자, 페이지 24쪽에서는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 이건 우리 앞에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자, 먼저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문예부흥이에요. 기존에 옛날에 고전 시대, 그러니까 고전 시대면 언제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에서 봤을 때 그리스 도시국가 시절,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절 때 누렸던 그 문화들 있죠. 고전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문주의적이었어요. 자, 인문주의적이라는 게 누구 중심이에요? 신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적 문화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지. 자, 이 말이 왜 부흥이란 말을 하느냐? 고전시대는 인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세에 넘어오면서 누구 중심? 기독교 중심의 그 다음에 신 중심이었단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예술이나 또는 모든 철학은 다 신중심, 하나님을 위한 또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 학문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근대 때 와가지고 아까 그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냐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 가운데에 있었던 큰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적 학문이 발달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한 판단이나 또는 reasonable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르네상스 때 그런 관점이 만들어지고 이게 과학혁명 때 확립이 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지식이 넓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러한 과학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새로운 철학이 무엇이냐면 계몽주의예요. 자, 계몽주의 학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계몽주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혁명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때 이 계몽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무슨 론이라고 그래요? 사회 계약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요것도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사회 계약론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 로크, 홉스 이런 애들이잖아요. 자, 이런 계몽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국가 또는 사회 또는 집단과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권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국가 권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며 또는 이 당시에 있었던 절대주의 왕정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이 부여가 되고 어떻게 권력이 강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몽주의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란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이성의 힘을 통해서 사회와 인간의 권리 의무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몽주의자잖아요. 왜 과학적 사고라는 말에서 이 계몽주의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과학적 사고는 무엇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성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성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 중심입니까? 신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합리성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능력이에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에요? 이성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특성이잖아요. 합리성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성의 힘을 통해서 사회, 그 다음에 인간의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계몽주의 또는 계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바로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체크를 해야 되느냐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이성의 힘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전까지 지배해왔던 신중심의 지식 체계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세 시대의 이제 뭐 문화나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의 그런 지식 체계에 도전을 해서 뭐 전부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지식 체계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계몽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압축을 하면 우리 PPT 내용과 똑같이 나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화론과 사회 진화론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임의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연과학에서 다윈에 의해 만들어진 진화론의 지식이 그대로 사회과학으로 넘겨오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문명과 비문명 사이 또는 야만 사이에 이런 구성되는 진화론적인 측면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진화론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제국주의에 들어선 열강이 문명화가 되지 못한 곳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하는 것에 죄송합니다. 그런 정당성을 제시하는 학문이 되게 되죠. 네, 그 이론적 바탕이 되잖아요.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다. 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회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사회과학의 발달까지만 보면은 이번 차시가 끝나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발달 보도록 할게요. 사회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책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에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 언제 때 사람이죠? 르네상스 때 시대 사람이죠. 자,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정치 과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인 이 군주론은요, 실제 누구한테 바치는 글이냐면 메디치 가문에 바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특히 이제 왕권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인데, 이 군주론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자면, 당시 이탈리아 상황이에요. 당시 이탈리아 상황인데, 자, 제가 이렇게 신발을 그리고, 신발 밑에 시칠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시칠리아, 코르시카, 이렇게 그리면은, 자, 이 당시에는요, 북부 이탈리아, 중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 남부 이탈리아에 각각,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옆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프랑스죠. 그쵸? 그 다음 프랑스 옆에 있는 요 섬이 어딜까요? 네, 여기가 바로, 영국이죠. 그죠? 잉글랜드죠. 자, 잉글랜드나 프랑스와 다르게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소국 또는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왕국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키아벨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로마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프랑스나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왕정 체제가 빠르게 확립이 되면서 열강으로 성장을 하는데 왜 이탈리아는 이런 강력한 군주를 가지지 못하는가? 그러면 이 이탈리아가 강력한 군주 또는 이런 강해지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 군주론이라는 책에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주론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관점이라든지 또는 군주론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그저 우리가 뜬구름을 잡고 그냥 추측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과학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왕이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술하기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주론에서 나타나는 군주의 모습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군주상, 네, 요렇게 정리하면 가능하겠네요. 합리적인 군주상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민중들을 억압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에는 뭐 군중들 백성들에게 뭐 잘해줄 수도 있고 그러한 어쩔 때는 폭군으로 어쩔 때는 성군으로 그런 모습들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그러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군주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드디어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또는 정치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근대 정치학의 출발점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당시 이탈리아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군주의 권력과 통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루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책 사회계약론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사실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네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우리 25쪽에 먼저 사회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마키아벨리부터이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마키아벨리는 철학이나 학문에서 분리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를 철학 등의 학문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하였다.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본인이 직접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정치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더 알아보기 군주론에 이 루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애덤 스미스는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18세기 이르러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애덤 스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애덤 스미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덤 스미스에서,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쵸? 당시에, 애덤 스미스가 있었을 당시의 상황은 절대군주 상황, 이제 절대주의 왕정 상황에서 있었던 중상주의 정책이었어요. 자,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자신의 권력이나 또는 자신의 힘을 이용을 하여서 시민층으로 대표되는 돈을 가진 이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인 이 시민 계층들의 이익 창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왕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하도록 상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우리는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라는 말, 그 다음에 수입보다는 수출 주도의 발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 그러니까 경제 형태를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나라가 개입을 해서
뭐 강력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했던 그 시기에 경제정책을 우리는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덤 스미스가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야,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 경제에 맡겨라. 시장의 모든 것에 맡겨라. 모든 사람은 시장에서 모여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팔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사고, 그 다음에 자신이 남는 것을 팔면서 서로가 물물교환하고, 또는 그러한 이제 이 시장 안에서 상업행위나 서로 그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균형을 맞추게 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또는 왕은 이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제를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애덤 스미스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경제를 하느냐? 자유주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가 세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이고, 네 번째는 콩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콩트를 우리가 이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과학적 방법으로 사회 현상의 탐구를 주장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실증주의와 이것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콩트를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과제를 준비해 봤어요. 자, 이번 차시 과제물이 무엇이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또는 코페르니쿠스의 전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써보는 것이 바로 이번 차시의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기술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이해한 것을 예시로 들면 요렇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셔도 좋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예시는 들지는 못하겠지만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요런 것 같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게 뭐였죠? 기존에 있었던 그런 관점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쓰는 말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정의를 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4차시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정말 나는 정리를 잘 못하겠고 그렇다면 인터넷에 있는 거를 긁어오셔도 괜찮아요. 긁어오셔도 되는데, 다만 이 과제물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무조건 어떠한 것을 이렇게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것을 이해한 대로 써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고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복습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한번 다시 설명을 하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가 설명한 개념으로서 자기는 기존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자기의 그런 주관적인 인식에 맞추어서 전환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기존에는 대상이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다 가 기존의 인식론이라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인식론은 대상이 어떻게 생겼든지는 상관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대상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대상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대상의 모습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이는 주관적 구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달리 크게 변하는 것을 비유하는 개념이다 라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서 우리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5차시 수업 때 실증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